만나는 보약 같은 뉴스 허준보감 시간입니다. 경향신문 허남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경제 박준규 기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두 기자님이 가져온 아이템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박 기자님부터. 예, 첫 번째 뉴스는 여보 2천만 원만 빌려줘. 알고 보니 로맨스 스캠이었다. 두 번째는 영화를 방불케 한 군인의 음주운전 도주극입니다. 허 기자님. 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최근에 파업을 했었는데요. 이 파업을 두고 엇갈리는 시선들 이거를 좀 정리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 잊을만 하면 들리는 뉴스인데 정치권과 의사 집단이 또 충돌을 했는데 이번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두고 충돌했다라는 소식 정리해왔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죠. 어떤 주제가 더 궁금하신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고요. 기자님들과 더 깊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규 기자님이 가져온 로맨스 스캠과 관련된 뉴스 살펴볼까요? 예, 그 연애 빙자 사기라고 하는데요. 로맨스 스캠. 이 사기에 휘말려서 2천만 원을 그야말로 날릴 뻔한 남성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찰관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지난 6일 있었던 일이고요. 강동구 천호동에서 이제 기동 순찰대라고 거리를 순찰하는 이 팀들이 있는데, 경찰 팀들이 있는데, 이 팀이 한 60대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고 주변을 막 두리번 보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는데요. 이제 도움이 필요하냐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2달 전부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한 외국인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여자친구다. 2천만 원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답했답니다. 네.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었고 경찰은 그래서 선생님의 그 대화 내용을 좀 봐도 되냐 주고받은 채팅을 확인해 봤더니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 맞았고요. 여자친구는 아주 젊은 이제 20대 여성으로 보이는 외국인 여성의 프로필 사진으로 되어 있었고. 저도 이런 거 많이 막 연락 오더라고요. 텔레그램으로. 주로 텔레그램으로 많이 갑자기 옵니다. 연락 와가지고 지금 어디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분명히 이거는 스팸이다. 그래서 지금 아우지 탄광이에요. 뭐 이렇게 보내면은 그쪽에서 그냥 먼저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남성의 경우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순간 경찰이 이걸 봤을까요? 이건 정말 운이 좋았던 거고요. 이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로맨스 스캠 같은 사기 범죄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경찰들은 아니고 정말 이제 치안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는 경찰들인데 우연찮게 이제 이 남성을 만난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속은 분들은 피해 금액 넘겨서 이제 사기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게 한국에서만 국한된 일은 절대 아니고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70대 남성이 70대 여성입니다. 70대 여성이 SNS를 통해서 자신을 김정현이라는 한국인 남성으로 이제 소개하는 사람의 이제 연락을 받고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제 굉장히 친밀해진 관계가 됐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일본인 여성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답니다. 나는 전업으로 투자하는 사람이고 달러와 엔의 차익으로 이 수익을 남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좋아하게 됐으니 당신이 투자금을 주면 내가 그걸 잘 불려서 당신이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그 과정에서 친밀감과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시간들이 있었겠죠. 결과적으로 70대 여성은 1,875만 엔, 한화로는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단계별로 이 남성에게 송금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일본인 여성은 당신 조언에 따라서 입금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수익을 돌려주진 않고 계속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게 이상하다 싶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경찰서에 찾아갔더니 일본 경찰이 이거는 사기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문자들이 오면은요 그냥 무시하고 지워버리세요. 괜히 본인의 이상형의 남자, 여성 막 이런 프로필 사진 올려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걸어오면은 이건 사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신경 안 쓰시는 게 좋고, 어떻게 이걸 속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거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피해 금액이 지금 올해 10월까지 경찰이 집계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소위 사기 범죄 유형을 다중 피해 사기라고 하는데
이게 8,300억 원 정도가 8,300억 원이요? 네, 피해 금액인데 이 중에서 네. 순수하게 로맨스 스캠으로 비롯된 피해금은 1,114억 원이었습니다. 네. 이제 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고요. 네. 문제는 이제 AI 같은 기술을 탑재해서 더 진화를 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 건데 이 소식은 이미 몇 달 전에 알려져서 화제가 좀 됐던 것인데요. 배우 이정재 씨를 사칭한 남성이 이제 한 50대 한국인 여성에게 접근해서 5억 원을 또 갈취한 사건도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배우 이정재 씨의 운전면허증을 AI로 합성한 사진을 보내주고 이정재 씨가 공항에서 셀카를 찍는 사진도 이제 생성형 AI로 네.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네. 이걸 보고서 이제 이 여성이 속아 넘어간 이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삭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남설 기자님이 가져온 첫 번째 뉴스인데요. 소개시켜 주시죠. 네, 지금 학교 현장이 급식 노동자들의 파업 때문에 지금 곤란을 좀 겪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네. 네, 학교 비정규직 그 급식 노동자들이 지난 20일부터 릴레이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0일에는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네. 그리고 21일에는 광주, 정남, 전북, 제주에서 네. 파업을 각각 벌였는데 네. 파업에 참여한 인원이 10,000명이 넘고요. 네. 지금 한 1,900개 정도 되는 학교에서 급식에 차질이 발생하는 네. 그런 일이 있어서 네. 지금 학교에서 대체식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고 네. 그리고 학교 근데 비정규직 연대 회의가 다음 달 4일에서 5일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또 급식 대란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입니다. 급식 노동자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왜 파업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요. 네. 전형적인 노동쟁이의 주제들입니다. 네. 뭐 기본급 인상 네. 그리고 복리후생 개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비슷한 주제들을 가지고 지금 14년째 매년 파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 네. 이것이 정당한 파업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 뭐 이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방학 중에 네. 이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학 중에는 급여가 딱 끊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표현하는 게 이게 보릿고개다. 우리는 이렇게 늘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산다. 네. 그리고 방학 중에 갑자기 또 급식이 필요해서 학교에서 소집하는 날이 있더라도 그게 급여로 책정이 안 되고 일당으로 책정이 돼서 네. 이게 나중에 퇴직금 정산이나 이런 데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점들을 좀 해결해 달라. 이것이 좀 핵심 요구 사항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예산 문제 같은데 정부의 입장이나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나요? 네, 지금 교섭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요. 교섭이 사실 지난 8월 말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8월 말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총 10차례 교섭을 했고 네. 마침 내일 교섭이 또 있습니다. 네. 이 교섭 결과에 따라서 네. 다음 달 4일, 5일에 파업이 실제로 벌어지느냐 안 벌어지느냐 이게 지금 분수령인 상황이어서 여기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리고 지금 노조 측도 조금 약간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이게 네. 전면 파업이 아니라 네. 어쨌든 릴레이 파업으로 이제 힘을 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타결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낙관적인 전망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산 문제잖아요. 네. 지금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 건데 대략 이 급식 노동자분들의 민원 사항을 들어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좀 필요한지 그런 거 추계된 수치가 좀 있나요? 너무 갑작스러운 네, 네. 질문이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이 있어야 정치권에서 좀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할 것 같은데 이게 14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 과연 이것이 논의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좀 그런 걱정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박준규 기자님이 가져온 두 번째 뉴스. 영화를 방불한 음주운전 도주국? 이거 뭔 얘기예요? 네. 그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저께. 네. 또 이제 대상은 현역 군인입니다. 네. 그것도 군사 경찰대 예전 이름으로 헌병 소속 이제 중령이 네. 자신의 차를 타고 경찰의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무려 이제 7km를 도주하다가 네. 잡혔던 이제 사례입니다. 네. 군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네. 아이고. 피의자는 이제 군인입니다. 현역 군인입니다. 네. 이 사람은 24일 저녁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네. 이제 경찰의 단속을 만났던 건데요. 처음에는 2km를 도주하다가 순찰차에
붙잡혔습니다. 네. 경찰관이 접근하면서 네. 내리라고 네. 요구를 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려고 했는데 이제 응하지 않고 다시 또 도주를 하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했습니다. 네. 이 50대 경찰관은 이 과정에서 타박상하고 이제 무릎을 다치는 찰과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네. 5km를 더 도주를 했고요. 군인은 네. 이제 그 한 도로 위에서 다시 뒤쫓던 순찰차에 막혔는데 네. 이제 이 장면을 유심히 이제 보고 옆 차로를 주행하던 이제 버스 운전기사가 네. 이 군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을 막으면서 완벽하게 이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됐고 체포된 거네요. 결국 결국에. 체포를 했습니다. 20분 정도 도주국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군사 경찰 대장이라면 장병들의 음주운전이나 군기 위반 단속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이게 왜 술 먹었대요? 아마도 저녁 술자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건 뭐 술이야 마실 수 있는데 네. 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지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군인이기 때문에 경찰이 일단은 신병을 확보했는데 이제 기초 조사를 하면서 현역 군인이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군인 경찰대 헌병한테 넘겼고요. 네. 이제 헌병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현역 군인이 그것도 군사 경찰 소속인 군인이고 경찰관을 다치게까지 한 점이 알려지면서 네. 군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네. 이제 뭐 협력해야 되는 관계인 경찰관을 치고 도주한 일이 이제 조직의 신뢰를 흔들었다. 뭐 이런 네.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창피한 게 지금 K 한류 문화 뭐 음식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K 음주운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이거 국가망신 아닌가요? 국가망신입니다. 이제 어떤 K라는 의미예요, 접두사가 이제 좋은 의미로 뭐 K-팝이나 여러 가지 우리 문화의 좋은 의미에서 K라는 접두사를 썼는데 이번에 일본인 모녀 관광객이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그 어머니가 사망한 일이 있자 일본이 한국의 음주운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사히 TV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꼬집었더라고요. 네.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네.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건수는 일본의 6배에 달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꼬집은 거죠. 그러면서 한국은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라는 인식이 외국에서도 퍼지고 있고 네. 그러면서 K 음주운전이다라는 이제 좀 마음 속상한 단어도 등장을 했고요. 창피하네요. 네. 사실 뭐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고는 너무 많았고 2018년에 그 당시에 윤창호라는 분이 이제 현역 군인이었는데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일이 있어서 네. 그때 윤창호법이라는 게 제정이 그렇죠. 됐고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사망하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빈번하게 있고요. 법원의 처분을 보면 네.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사람이 사망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한데 대부분은 아무리 심해도 징역 7, 8년 정도에 그친다고 해요. 네. 근데 일본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흉악범죄, 네. 강력범죄, 사회의 어떤 이 안전을 해치는 범죄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네. 20년에서 30년 형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비교하면 좀 손방망이죠. 손방망이네. 네, 뭐 단순히 비교만 해도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 정말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한 잔만 드셔도 꼭 대리운전 하시거나 택시 타고 가시고요. 박 기자님 음주운전 한 적 없죠? 없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뉴스 허남설 기자님. 응급실 뺑뺑이 관련 소식인데 네. 얼마 전에 응급실 뺑뺑이로 10대 환자가 끝내 병원 치료를 못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네. 지난 10월 20일에 일어났던 일이고 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오전 6시 17분쯤에 한 남학생이 쓰러져서 경련 증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교사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는데 네. 119는 1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학생은 이제 이름을 부르면은 반응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네. 근데 이제 구급대에서 이제 여러 병원의 응급실에 연락을 돌려봤는데 청소년 소아 환자 진료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대부분 수용을 거절당했고 그래서 신고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나서 15번째
접촉한 네. 병원에서 마침내 수용이 됐는데 네. 이미 그 당시에 학생은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다시 또 이제 도마 위에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이거는 저도 국회에 있을 때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정치권하고 의료계랑 대립돼가지고 네.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네, 이번에도 사실 똑같은데요. 이번에도 어떤 그 개정안이 좀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개정안이 나왔는데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사실 문제의 핵심을 그렇게 짚고 있거든요. 구급대가 직접 네. 병원을 찾으려고 병원을 수배하기 위해서 전화를 일일이 돌리다가 네. 또 거절당하고 맞아요. 이것이 바로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이다라고 그렇죠. 이걸 이제 진단을 해서 병원이 이게 밤에 근무를 할 때 응급실에 수용을 못할 것 같으면 네. 미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놓으면은 구급대가 그걸 보고 확인해서 네. 이제 병원을 찾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식의 이제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네. 이제 의료계에서는 또 이제 내부의 사정들을 이제 또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응급실의 상황이 1분 1초마다 급변하는데 그걸 그렇죠. 언제 시스템에 등록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정작 이제 구급대가 병원이 이제 수용 가능하다고 해서 가면은 이제 그쪽으로 또 구급대들이 다 몰리면서 그렇죠. 이제 또 과밀 현상이 맞아요. 벌어져서 네. 또 거기서도 다시 뺑뺑이가 시작된다. 약간 네. 이런 논리를 펴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응급실 인력 얘기입니다. 응급의학과가 인기가 없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 응급의학과 문제네요, 결국.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해서 이게 어차피 이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라는 네. 그런 인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치권과 의료계 모두 형사 책임 감면 조항을 네. 합의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물고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지금 응급의학 쪽에서 제일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게 응급의료를 하다가 만약에 의료 사고가 나더라도 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줘야 법적 책임을 많이 면제해줘야 이제 의사들이 이제 응급 환자들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에 이거를 전격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진짜 원인이냐라는 측면에서는 뭐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에요? 예컨대 뭐 지난 8월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고서를 보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사고로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의사가 170명인데요. 네. 이 중에서 응급의학과는 9명밖에 안 된다라는 네. 거예요. 대부분의 사고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런 데서 났기 때문에 이게 필수 의료, 그 응급의학을 기피하는 게 형사책임 부담 때문이냐? 네. 이게 사실 과연 좀 의문이 든다라는 이런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국회에서 논의된 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됐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좀 이번에는 꼭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개정이 되고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의료 체계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허준보감에서 마치도록 할까요? 허남설 기자님, 박준규 기자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